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을 읽어주는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9일 일요일 현재 시각 4시 45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일찍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마가 너무 길어지고 강수량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비 피해 소식이 전해지는데 그나마 지금으로서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로 그쳤으면 하는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은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을 제가 미리 봤더니 42장 읽고 43장은 따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기네요. 제목이 G2 불균형, 경제보다 역사와 정치가 더 중요라는 내용인데 글이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뛰어넘고 44장도 조금 긴데 그래도 2장이니까 이렇게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달리 할 말씀은 없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들어갑니다.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42장 JSA 판문점. 살인 무기를 걷어치우고 당장 이 땅을 떠나라. 처음에 우리가 국적을 밝히라고 하자 놈들은 아무 거리낌도 없이 성조기를 띄우며 거만하게 나왔습니다. 아마 미국이라면 감히 어쩌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천만에 놈들은 오산했습니다. 우리 7명의 해병은 번개같이 배에 날아들어 순식간에 80여 명의 적들을 모두 체포했던 것입니다. 1968년 미국 함정 푸에블로호를 제압한 조선 병사의 회고. 당신은 지금 조선 사람인 우리가 조선에서 침략 행위를 한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와서 누구와 마주 앉아 있는지는 알고 함부로 입을 놀려대고 있는 것입니까? 이곳은 미국이 아니고 조선의 판문점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초청해 온 손님도 아니며 우리나라에 찾아온 관광객도 아닙니다. 당신들은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기어든 침략자입니다. 당신들은 20년이나 우리나라의 절반 땅을 강점하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으면서 민족 분열을 강요하고 있는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당신네 미국에 가서 20년은 고사하고 단 하루도 강점한 일이 없습니다. 미 측 수석 대표가 조선을 야만인 침략자로 규정하는 발언을 하자 조선 측 박종국 대표가 대답한 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으로 이문항이라는 사람이 있다. 미국명 제임스 리로 활동한 그는 1968년부터 1994년까지 26년 동안 정전위원회 유엔군 수석대표 특별고문을 지냈으며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보수인사다. 이규황의 증언이 담긴 저서 GSA 판문점에 의하면 그의 주요 임무는 정전협정 조항과 합의 정신 및 목적, 과거 사례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유엔 사령부에 제공함으로써 유엔 측의 실수를 예방하는 일이었다. 1966년 4월 군사정전위원회 분석관직을 맡은 그는 군사정전위원회 작전과에서 만든 지도에서 NNL을 발견하고는 곧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 그는 주한 미 해군 사령부에 가서 기록을 뒤져 NLL을 찾아낸다. 결과 NLL은 남북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유엔 사령부가 1958년 설정한 작전 통제선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는 결국 NLL은 정전협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엔사의 일방적인 통제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NLL이 정전 직후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가 그어놓은
북방 한계선이라는 기존 학계의 견해에도 구멍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문항이 확인한 그 기록에 2급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NLL이 매우 일방적으로 그어진 경계선임은 물론 북측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어진 유엔사 내부 지침용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처음에는 NLL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던 북측은 이를 인지하게 된 후 여러 차례 NLL의 불법성을 제기하다가 유엔 측이 협의를 회피하자 서해 5도의 항해로를 보장하는 새로운 해상 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게 된다. 이처럼 이 책은 미 함정 푸에블로 사건은 물론 NLL의 진실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책이다. 역설적이지만 저자가 유엔사 측 인사이기에 오히려 더욱 신빙성이 높다. 1968년 1월 23일 미국 첩보함 푸에블로호는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접 해안에서 임무 수행 중 조선군 초계적 4척과 미국이 2대의 위협을 받고 납포되었다. 이때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했다. 미국은 사고 지점이 원산 해안 기점으로 12마일을 벗어나는 공해라고 주장하며 승무원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제7함대의 구축함 2척을 출동시켰다. 미국 해군 함정이 외국군에게 납포된 것은 미 해군 역사 106년 만에 처음 일어난 사건이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격노했다. 그들은 푸에블로호 납포 사건을 미국에 대한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핵 공격까지 불사하여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미 국방장관 클리포드에 따르면 납포 사건 보고를 받고 나서 미 행정부에서 보인 즉각적인 반응은 평양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핵공격 주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철회되었다. 푸에블로호 납포 다음 날 판문점에서 조미 협상이 열렸는데 스미스 제독은 납포 당시 위치는 16마일 밖 공해상 선박과 승무원을 즉각 석방 송환하라. 불법 납포 행위를 사과하라.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라. 사보타주 암살 행위 등으로 평화를 위태롭게 한 후과에 책임져야 한다라고 큰소리쳤다. 미국은 사건 직후 3척의 항공모함을 조선연안으로 출동시켰고 전략폭격기를 서태평양에 배치하였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앞세운 미 해군 구축함과 전함 16척이 울릉도 남쪽 50마일 해상에 정박하였고 미 공군기 372대가 출격 태세를 갖추었다. 미국은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공군 예비역 1만 5천 명에게 긴급 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다시 NLL에 관한 논의로 되돌아가 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식으로 정리해 본다. 문 1. NLL은 정전협정의 산물이다. 답. NLL, 즉 북방 한계선은 육지에만 있지 바다에는 없습니다. 바다 경계선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했다는 문장이 있을 따름입니다. 정전협정에서 정해진 선은 한강 하구 인근까지입니다. 한국전쟁 정전 당시 유엔 사령관 마크 웨인 클라크는 서해 5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한 황해남도 해안을 봉쇄하는 선을 이미 설정해서 유엔의 승인을 받으려 했지만 국제법상의 문제가 있어 승인이 거부됐습니다. 또한 정전협정문에는 어떠한 봉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서 클라크 라인은 그나마 시효가 자동 소멸되지요. 이후 북진 통일을 외치는 호전적인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 유엔사는 1956년 비밀리에 내부 방침으로 북방 한계선을 설정해 놓았을 뿐입니다. 문 2. 북한이 한동안 NLL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다? 답. 일단 북한은 처음에는 NLL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다 해군력이 정비된 1956년부터는 자기 영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조업 중인 남한 선박을 납포해 갔습니다.
이때 고향이 북한인 어부를 제외하고는 돌려보냅니다. 배도 수리해주고 물고기도 실어서. 아무튼 이것은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후 남측이 NLL을 표면화시키자 북한은 1973년부터 해상 경계선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유엔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1999년 단독으로 서해 5도의 출입 항로를 축소하여 보장하는 조선 해양 군사 분계선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되자 남측의 영해와 북측의 영해가 겹치게 되지요. 이 겹치는 부분에서 한 미군이 총포 사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고 이것이 바로 연평 포격의 원인이 됩니다. 문 3. 북한은 1959년판 조선 영감에서 NLL을 군사 분계선으로 인정했다? 답. 이것은 남한 정부 발표를 남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일 뿐입니다. 조선 영감 254쪽 황해남도 지도에는 기호화된 군사 분계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령, 대청, 연평 상단에만 표시가 있을 뿐이지 우도 서쪽에서 백령도까지 이어져 있는 선이 아니므로 NLL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 4. 북한이 수해 물자를 NLL 선상에서 접수했으므로 NLL을 인정한 셈이다. 답. 옹색한 논리지요. 게다가 북한은 남한이 제시한 NLL 지점을 수정 제의하여 NLL보다 남쪽 지점에서 물자를 접수했습니다. 문 5.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새로운 합의를 이룰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을 인정한다고 했으므로 NLL은 새로운 합의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답. 이것은 단순 저돌적인 군인, 기자, 교수 등이 내세우는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을 NLL이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입니다. 쌍방 관할 구역은 NLL이 아니라 북한에는 황해도 인접해안이고 남한에는 서해오도 인접해안일 뿐이지요. 나머지는 공해이고요. 이것은 북한이 시종일관 NLL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상기하며 자명해지는 논리입니다. 문 6. NLL을 지키기 위해 장병들이 목숨을 바쳤고 박근혜가 한 말 NLL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며 이명박 NLL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안보의 생명선이다. 문재인. 답. 몇 차례 무용한 해전과 포전으로 목숨을 바친 것은 남북한 장병 양쪽 다입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다가는 결과는 전쟁으로 치닫는 길밖에 없겠지요. 공동평화개발구역으로 만들어 해주, 인천, 개성을 연결하는 번영의 삼각지대로 승화, 발전시킨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으로 푸에블로 당시 조선 측 박종국 대표의 추가 반응을 들어보자. 진짜 살인 악한과 20세기 야만의 탈을 쓴 두 발 가진 야수인 야만족을 당신이 보기를 원하면 거울에 당신의 몰골을 비추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속담에 미친 개가 달을 보고 마구 짖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같은 격언은 지금 제멋대로 떠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월남에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하는 미국 청년들이 존슨 죽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소? 남조선 인민의 보복과 징벌이 무섭거든 모든 살인 무기를 걷어치우고 당장 이 땅을 떠나시오. 참고로 미측 대표 스미스 제독의 부친 스미스 해병 대장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을 하도 많이 죽여서 미친 스미스라는 별명이 붙었던 인물이었다. 박정국 대표가 미친 개 운운한 것은 아마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아, 속이 시원하네요. 우리도 좀 이랬으면. 어휴, 바보 같아. 44장 세균전쟁. 신의 이름으로 세균을 투하하는 미국. 2015년 5월 27일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유타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9개 주로 옮겨졌다. 탄저균 표본 1개는 한국 오산에 있는 미군 기지로 보내졌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표본을 잘못 배달했다가 메릴랜드주의 한 국방부 소속 연구소의 신고로 배달 사고를 알게 됐고
각 연구소에 긴급 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한편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민간 배송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탄저균 표본을 들여와 오산 기지에서 실제 실험을 진행하다가 탄저균 표본이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긴급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탄저균 배달자는 미국 내외에 24곳으로 늘어났다가 또다시 51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 전에 미국 ABC 방송은 탄저균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지난 5월 22일 메릴랜드의 한 민간 기업이 발견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가 배달 사고를 인지하고도 곧바로 주한미군과 한국에 통보하지 않고 닷새나 흘려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일단 위에 언급된 메릴랜드의 민간 기업 혹은 연구소는 미군 디트릭 기지의 생물학전 연구소일 가능성이 높다. 디트릭 기지는 미국 생물학전 연구소의 총본산과 같은 곳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탄저균을 보낸 유타주의 군 연구소는 또 뭐란 말인가? 이전에 탄저균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탄저균, 코드명 N으로 불린 이 세균은 인간과 동물의 탄저병을 일으킨다. 거의 파괴가 불가능한 마른 포자에 의해 퍼진다. 항생물질로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기로 들어간 뒤 2-3일 안에 거의 100% 사망할 만큼 치명적이다. 사실 미군이 세균전을 대규모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미국이 중국 동북에서 최소 3,000명 이상의 생체 실험을 자행한 일본 관동군 731 부대의 기술과 실험 결과를 전수받았다는 것 역시 공개된 비밀이다. 이 대가로 미국은 731 부대장 이시이 시로 중장 등을 전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오히려 우대했다는 것 역시 공개된 비밀이다. 한국 전쟁 중이던 1952년 2월 말 조선인민공화국 외교부장 박헌영과 중국 총리 겸 외교부장 저우언라이는 미국이 한국에서 생물학전을 벌였다고 비난한 사실이 있다. 1952년 2월 말부터 3월 사이 중국군 병사 16명이 패스트 진단을 받았다. 압록강 인근 만주의 한 마을에서는 50명이 패스트에 걸려 36명이 사망했고 4월에는 44건의 뇌염과 수막염이 보고되었다. 평양 인근에서는 5명이 콜레라에 걸려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참고로 패스트는 중국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1912년 이후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었고 콜레라는 1946년 한 차례 보고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한국 전쟁 중에 다량으로 발병했다. 의혹은 마구 짚혀진다. 예컨대 한국 전쟁 종전 이듬해 태어난 나는 어려서 콜레라가 창궐했던 2-3번의 기억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콜레라와 한국 전쟁의 콜레라는 혹시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갖가지 의혹은 최근의 사건에서도 빚어진다. 다음 글을 읽어보자. 디트릭 생물학전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군의 지시에 따라 새로이 생산된 세균의 취약성을 조사하기 위해 사보타주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은밀히 살포하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또 샌프란시스코에도 가벼운 세균들을 살포했으며 박테리아가 가득 담긴 백열 전구들을 뉴욕의 지하철에서 깨트리기도 했다. 주디 스밀러 세균전쟁 46페이지. 이런 사실과 몇 년 전 한국에서 원인 불명으로 번진 메르스라는 이름의 바이러스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또한 미국의 과학자들은 소련의 도시들이 탄저균에 어떻게 공격받을지 평가하기 위해 5회 실험도 감행했다. 같은 책 47쪽. 이것은 왜 미국이 탄저균 실험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에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비밀작전은 승인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국의 책임이 전혀 없는 듯 보이고 공개될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어떠한 책임도 그럴듯하게 부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안 시행해야 한다. 미 국가안보회의 훈령 1급 비밀 1948년 6월. 이런 인물평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학구적이고 솔직하다. 인정 많고 친절하다. 친미적이며 미국의 정신문화와 자연과학을 존경한다.
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라면 한국에서 나름 새 평을 얻고 있는 정치인이나 지식인의 유형이 아닐는지. 참고로 이런 평가를 내린 사람들은 미국의 정보 장교들이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얻은 인물은 일본 관동군의 이시이시로 중장이다. 이시이시로, 그는 누구인가? 그는 2차 대전 당시 중국에서 731 부대를 지휘했다. 이 세균전 부대원들은 중국 동북만 핑팡에서 연합군 포로들을 상대로 끔찍한 생체 실험을 자행했다. 이시시로는 이 실험 결과를 미국 정부에 넘기는 비밀 거래를 함으로써 전범 처벌을 모면했을 뿐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금품 제공과 신분상의 우대를 받았다. 이런 무서운 사실은 1980년 존 W.P.L. 중국 리뷰 편집인에 의해 최초로 폭로되었다. 731 부대의 정식 명칭은 수자원 정화 부대였다. 미국인 학자 스티븐 앤 디코츠는 생체 실험 희생자가 최소 1만 명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희생자들은 주로 전쟁 포로들이었다. 대부분이 중국군이고 일부 러시아군이 포함되었고 소수의 미국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에서는 시인 윤동주가 일본군 생체 실험에 희생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제기된 바가 있다. 일본군의 생체 실험은 극도로 반인륜적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실험 대상인 인간을 마루타라고 불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그들의 실험 내용은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치명적인 세균을 주입한 후 건강 상태를 관찰했다. 살아남은 포로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실험을 계속했다. 어떤 포로들은 야외에서 5m 간격으로 말뚝에 묶였다. 그러고는 50m 거리에서 탄저병, 콜레라, 패스트 등의 세균이 담긴 폭탄을 전류를 통해 폭발시켰다. 그들은 포로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관찰했다. 이것은 치명적인 세균을 맞은 인간의 생명 기능이 어떻게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기도 했다. 포로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차라리 1차 폭발 때 파편으로 죽은 포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런 실험을 한 사람들은 바로 일본의 과학자, 즉 지식인들이었다. 731 부대장 이시시로는 자연과학 박사였으며 열정적인 노력으로 일본군 중장 계급까지 진급했다. 마루타 공장에서는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 해부 실험도 마취 없이 자행되었다. 미국이 이런 731 부대와의 비밀 거래로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미국 문서보관소에서 열람이 가능한 기록에 따르면 미국은 이시시로 장군을 비롯한 부하 과학자들과 24차례 인터뷰를 했으며 이 인터뷰는 기록과 영상물 등으로 보관되었다. 이시시로는 자기가 직접 연구 작업을 벌인 보톨리누스, 브루셀라즘, 가스 궤저, 비저, 패스트, 천년두 파상풍, 야토병, 그리고 인플루엔자 등에 대하여 미국인에게 보고했다. 또 다른 주요 인물 키타노 마사지 중장은 탄저병, 섬페스트, 장티푸스, 진드기뇌염, 발진티푸스 등에 관해 보고했다. 이 밖에도 보고독, 살모넬라, 스스가무시병 등에 관한 보고서도 제출되었다. 이 중 미국인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탄저병과 콜레라와 발진티푸스였다. 일본 과학자들이 올린 보고서에는 800차례 이상 실시된 인체 실험 관련 슬라이드 사진 8천여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탄저병 등에 관한 3건의 검시 보고서도 있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었다. 미국 생물학전 프로그램 연구센터인 디트릭 기지에서 기초과학 책임자로 일했던 에드윈 힐 박사는 이번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는 생물학전의 많은 분야를 크게 보완하고 강화했다고 말했다. 벼룩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의 실험은 특히 뛰어났다는 평가도 곁들여졌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세균전에 집착하는가? 더구나 미국은 지구를 수십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 말로는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적성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 그리고 북한 등에서 세균전을 도모했다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제시된 바가 없다. 오히려 세균전은 미국과 일본 말고도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연구 실험한 증거는 남아있다. 사실 미국이 베트남에서 대량으로 살포한 고엽제도 세균전의 범주에 든다. 세균전을 도모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은밀히 행할 수 있으며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할 수가 있다. 추후에 증거가 나오더라도 부인하면 된다. 또한 전쟁에서는 적군 병사를 죽이는 것보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상대에게 부담을 준다. 또한 세균전이 상대국에 미치는 심리적 공포는 대단히 무섭다. 하지만 이런 여러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는 점에 있다. 동일한 효과를 전제로 했을 때 미국은 원자폭탄 개발에 20억 달러를 쓴 반면 생물학 무기 개발에는 6천만 달러 밖에는 들이지 않았다. 비용으로 계산하여 세균 무기는 핵무기에 비해 3%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는 문제가 정확하다. 진정한 문제는 신의 인청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고국에서 꼽힌 서구 문명의 힘이 공산주의를 회퇴시킬 것인가? 포로에게 총을 쏘고 시민을 노예로 부리며 인간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자들의 통치가 개인의 인권을 신성하게 여기는 통치로 바뀔 것인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의 손길과 함께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죽음과도 같은 신없는 세상에서 멸망할 것인가? 이다. 이것은 1951년 1월 한국전쟁에서 매튜 리지웨이 장군이 미 8군 사령관에 부임하면서 병사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일부 내용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임자 메가더는 한국전에서 핵폭탄 사용 등의 문제로 백악관과 마찰을 빚다가 경질되었다. 리지웨이는 이 메시지에서 전쟁 상대국인 중국과 북한을 인간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통치라고 한 반면 미국은 개인의 인권을 신성하게 여기는 통치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한국 참전은 신과 더불어 벌이는 일종의 성전이었던 셈이다. 이로부터 1년 후 주요 전투가 벌어진 38선 인근에서 중국군과 북한군 병사들에게 심상치 않은 보건 문제가 발생한다. 병사들 사이에 원인 모를 전염병들이 번지기 시작한 것이다. 주로 이천, 철원, 금화, 평양 등의 지역이었다. 이 지역 병사들은 미군기가 깃털, 나뭇잎, 마분지, 콩줄기 등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미군기는 개구리, 살아있는 곤충, 썩은 생선과 돼지고기 등을 폭탄에 담아 떨어뜨린다는 것도 추가로 알게 되었다. 1952년 1월 28일 아침 적기가 이천 지역 상공에 나타나 두세 차례 선회하더니 남쪽 방향으로 달아났다. 그날 아침 날씨는 고요했고 안개가 끼어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안개가 걷혔고 중국군은 적기가 나타난 지역의 여러 곳 눈 위에서 파리, 벼룩, 거미, 진드기 등과 같은 곤충을 발견했다. 벼룩은 다른 곤충보다 유달리 많아서 1평방미터에 10마리 이상씩 발견되었다. 1952년 1월 29일 북한군 의무본부위원회 발표 문건.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인 날에 벌어진 일이었다. 물론 곤충이 활동하기에는 부적합한 날씨였다. 이런 발표 내용은 추후 중국 연구조사진에 의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다. 북한군 의무본부가 실시한 세균조사에서 파리, 거미, 모기, 개미 등은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벼룩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일주일 후인 2월 8일 중국군은 미군 2사단 38년대 소속 제임스 챔버스 상병을 생포했는데 그는 패스트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슷한 시기 포로로 잡힌 남한군 2사단 소속 병사 2명에서도 패스트 예방 접종 사실이 확인되었다. 냉전 초기 미군 생화학전 무기 개발의 주요 책임자는 에그버트 F. 블린 소장이었다. 블린 소장은 1952년 2월 뉴욕 헌터 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국전에서 자기 부대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면서 유독전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불린소장은 한국전이 발발한 지 채 2주도 못 되어 화학부대가 한반도에 상륙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부대 전력이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 참석자 대부분은 미국 화학산업의 제조업자와 고위 기술자들이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불린소장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다. 103쪽. 여기서 잠깐 세균전의 개념 정의를 보도록 하자. 세균전이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작물을 죽이고 질병을 일으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질병 병원체 및 거기서 나오는 동물질을 사용하는 전쟁이다. 서양인들이 이룩한 공중보건과 예방의학은 인류의 건강과 수명 연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노력에 적지 않은 은혜를 입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균전은 명백히 역공중보건이며 역예방의학이다. 이는 인간성에 반하는 것이고 극단적인 인권말살 행위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한국 전쟁은 현대전 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고 가장 망각된 전쟁이다. 이런 전쟁을 인간의 존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서라고 말한 리지웨의 메시지는 기만이다. 더구나 이런 전쟁에 신의 은총 따위를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독신이 아니겠는가. 제국주의. 여러분, 이어서 약속드린 2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휴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저는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